네, 오늘은 단일보드 광섬유 전송 특성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가 광섬유가 진행해가면서 광섬유를 통해서 빛이 진행해가면서 그 광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섬유 안에 그 산란이라든지 흡수에 의해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손실의 영향 때문에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동작창이라 그러는데 윈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 대역을 가지는 그런 윈도우가 있는데, 처음에 나온 것이 첫 번째 윈도우가 0.8에서 0.9 마이크로미터 파장 대역의 윈도우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1.3 마이크로미터의 파장 대역이라 그랬고, 이때 손실이 약 한 0.5 dB per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능한 것이 이제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이 출현되기 전까지는 많이 사용했는데,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이 사용되면서 어디로 왔냐면 1500대 파장 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500대 파장 대역으로 넘어오면서 WDM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 시스템을 가능하게 되는 세 번째 창으로 넘어오죠. 이때 손실이 0.2 dB per 킬로미터 정도로 최소화되었습니다. 1550 1.5 마이크로미터 파장 대역에서 통신은 단일 모드 광섬유를 가지고 장거리 통신이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창과 두 번째 창은 단거리 통신에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흡수 손실 때문에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거리 통신에 사용했고, 여기는 롱 홀 네트워크라고 해서 장거리 통신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통신은 주로 이제 1550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지금 1300부터 1550 그 다음에 1600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지금은 1550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은 대역을 다 커버하는 통신 대역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1260부터 길게는 1670까지를 사용하는 그런 통신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대역을 좀 나눠서 O대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E대역, S대역, C대역, L대역, U대역으로 나눠집니다. 여기 보시면 E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광섬유의 손실 피크, 우리 OH 흡수에 의한 손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거해서 우리가 이제 광섬유를 제작하는 기술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광섬유 제작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수분을 최소화시켜서 이걸 제거함으로써 이 대역의 이 부분을 통신으로 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5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5대역은 이제 오리지널 밴드라 해서 1260에서 1360, 이 대역은 익스텐디드 밴드라 해서 1360에서 1460, S는 숏 밴드라 해서 1460에서 1530, C 밴드는 컨벤셔널 밴드라 해서 1530부터 1565. 그래서 컨벤셔널 밴드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밴드고요. L 밴드는 롱 밴드 1565에서 1625, U 밴드는 울트라 롱 밴드에서 1625에서 1675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밴드가 나눠지고, 그 밴드에서 우리가 파장을 하나의 채널로, 각각의 파장들을 하나의 채널로 봐서
이렇게 채널이 나눠지는 채널이 많을수록 정보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TV 채널이라든지 라디오 채널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 그 채널이 많아지면 그 채널에 담을 수 있는 정보 양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통신의 정보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늘리는 이유는 정황통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늘려서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전력이 0.5 dB인 광파가 손실 계수가 0.25 dB/km 달무도 광섬유를 전송한다. 광수신기의 수신 전력이 최소 27 dB, -27 이상이어야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송 가능한 광섬유의 최대 길이는 얼마인가? 무슨 얘기냐면 광섬유가 있는데 길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모르는 광섬유가 있는데 손실이 0.25 dB/km입니다. 광을 입력하고 디텍터에 수신하면 이 디텍터가 감지를 해야지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0.5mW의 빛을 넣어줬을 때 여기가 -27 dBm까지 측정이 돼요. 이거보다 커야지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크거나 같아야지. 자, 그랬을 때 이 최대 길이는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0.5 먼저 dB는 뭐에 해당하냐? -3 dB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디텍터는 -27 dB죠. 그래서 여기서 -27 dBm을 해주면 25 dB가 됩니다. 그래서 손실의 차이는 빛에 얼마만큼 감쇄가 해야지 -27 dBm이 되냐? 25 dB를 감소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0.25 dB/km에서 몇 킬로를 해주면 되냐면 나누기 25 dB를 해주면 얼마냐면 약 100km. 자, 100km가 되면 27 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 길이는 100km가 되겠습니다. 예, 그럽니다. 네네. 여기가 지금 25네요. 25가 아니고 23입니다. 24. 그죠? 그러면 24 dB를 0.25로 나눠주면 100km가 아니라 96km. 네. 제가 산수를 잘못했네요. 빼주면 25가 아니고 24입니다. 그래서 96km가 나옵니다. 자, 전송 거리가 증가할수록 광섬유의 손실 때문에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신호의 전력이 손실에 어떤 영향을 주냐? 전송 거리가 증가할수록 광섬유 손실 때문에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신호의 전력이 낮아지는데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광신호는 잡음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이제 광신호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신호가 있는데 여기 신호에서 10 dB 손실을 일으킨 거예요. 10 dB 손실을 일으킨 게 붉은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디텍터라든지 또는 소스의 잡음, 신호의 잡음을 이렇게 넣어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해주면 자, 손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시는 바대로 이런 잡음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도 이런 경우는 잡음을 제거를 하면 어디가 0인지 어디가 1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10dB 손실이 발생한 것을 했을 때는 도대체 어디가 1이고 어디가 0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면 수신단에서 이 정보를 구분해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손실의 아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가? 잡음에 대한 손실을 복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거리 전송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거리라 하면 100km 이상이죠. 일반적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법은 재생기라는 하는 걸 사용했습니다. 재생기. 그래서 이 재생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광섬유에서 진행해 가다가 여기서 다시 빛을 여기가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줍니다. 전기신호로 바꿔주고 이것을 증폭을 해준 거죠. 이것을 증폭을 해줘요. 자, 앰프, 일렉트릭 앰프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놈을 빛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기신호로 갔다가 다시 빛신호로 오는 거죠. 광을 전기신호 증폭한 후에 그 다음 다시 빛의 신호로 바꿔주는 이게 재생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신호로 다시 갔다 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죠. 노이즈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생깁니다.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속의 통신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대 통신에서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 전송부터는 광증폭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광증폭기는 이렇게 전기적인 변화 없이 바로 광으로 증폭해주는 기술이 됩니다. 광증폭기는 전기적 신호로 바꿀 필요 없이 WDM 방식에서 각 채널의 광신호를 동시에 증폭할 수 있는 거의 모든 WDM 방식은 광증폭기로 손실을 보상해 준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TX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랜스미턴스라고 합니다. 트랜스미터라고 그러고요. RX는 리시버입니다. 리시버. 자, 트랜스미터와 RX.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빛을 만들어 주는 거, 우리가 LD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트랜스미터고요. 여기는 이제 PD, 포토 디텍터. 그러니까 여기는 빛을 받는 거죠.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R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X에서 RX 전송해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광증폭기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서부터 손실이 쭉 광손실 발생했다가 증폭기를 만나면 다시 빛이 세졌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또 세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세졌다가 하다가 마지막 달에 이제 디텍트에 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광통신 시스템에서 이런 광증폭기, 이런 광섬유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인 광증폭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손실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군속도 분산입니다. 여기서 분산은 디스퍼전이었죠. 그래서 분산 중에서 우리가 다중모드 광섬유 할 때 분산을 배웠었는데 그때는 모드 간의 시간 차이 때문에 속도 차이가 생겨서 도착하는 시간 차이 때문에 이런 분산이 생겼다라고 했죠. 근데 싱글모드 광섬유는 모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중모드 광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중모드 광섬유의
발생했던 분산, 모두 분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두 분산 대신에 또 다른 분산 효과가 나타나요. 모두 분산 사라지고 다른 분산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분산은 펄스가 퍼지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모두 분산에서 살펴봤고요. 군속도 분산은 무엇이냐? 이오타는 일단 이제 분산을 좀 얘기를 하고요. 이오타는 펄스 사이에 간섭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이오타는 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넣기 위해서죠.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0101 신호를 넣어주면 옆에 있는 신호가 하나의 펄스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간에 간섭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ISI라 불러요. 그 ISI는 인터 심볼 인터피어런스라 부르고요. 심볼이라고 하면 이 펄스 하나하나를 심볼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볼 간에 간섭이 발생한다. 심볼이 빛이 이렇게 퍼지면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신호에 간섭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는 모두 분산이 존재하지 않지만 다중 모드 광섬유에서는 모두 분산보다 그 영향이 미비해 무시할 수 있었던 군속도 분산, 그래서 GVD라고 불러요. GVD, 그룹 벨로시티 디스퍼전이라 불러요. 이것 때문에 시스템 성능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중 모드 광섬유에서는 무시할 수 있었던 군속도 분산이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는 주요 성능 제한 요인이 되는 이유는 단일 모드 광섬유가 주로 고성능이 요구되는 장거리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신호의 스펙트럼을 봐야 되는데, 군속도 분산은 펄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스펙트럼 성분이 각각 다른 속도로 광섬유를 전송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이게 군속도 분산의 정의예요. 군속도 분산은 여러 스펙트럼이 다른 속도를 가지고 광섬유 안을 전송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 군속도 분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색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색분산. 영어로는 chromatic dispersion. 여러분 이제 영어도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속도 분산은 group velocity dispersion, 색분산은 chromatic dispersion. 크로매틱이 색이잖아요. 그래서 모노크로매틱 하면은 색이 하나인 거, 모노가 단파장할 때 색이 하나인 것을 모노크로매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이크로매틱은 색이 두 개인 거. 네, 그렇게 그 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로매틱인데, 그래서 색 분산할 때 크로매틱 디스퍼전이라고 부릅니다. 군속도 분산의 원인은 광섬유의 재질인 실리카의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르다는 얘기는 파장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n분의 c죠. n분의 c. 그런데 n이 파장에 따라서 다르면 만약에 람다 1이다. 그러면 v1 n 람다 1 c 람다 2다. v2 n 람다 2 c 해서 v1과 v2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장이 다르면 속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빛이 퍼져가는 이제 장거리를 진행해가면서 빛이 점점점 퍼져가서 옆에 있는 펄스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료 분산 구조에서, 자, 색분산 안에 재료 분산과 도파로 분산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파로 분산은 뭐냐? 클래딘과 코어를 구성하는 원추형 도파로 구조관에서 도파로 분산이 발생하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코어가 되고요. 클레드가 됩니다. 클레드가 돼요. 자, 코어와 클레드의 빛이 어떻게 가죠? 빛이 걸쳐서 가죠. 우리가 모드 할 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걸쳐서 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클레드가 여기 일부 진행을 하고요. 클레드에 빛이 진행을 하고 코어에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코어로 진행을 해요. 자, 여기는 이제 클레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코어로 진행하는 이 녀석은 이 녀석의 속도와 이 녀석의 속도가 서로 다르다. 이런 코어와 클레드로 진행하는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분산을 도파르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파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그 얼마만큼 코어에 많이 걸쳐 있냐 또는 클레드에 많이 걸쳐 있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파장에 따라서 코어와 클레드의 그 파워 분포, 그러니까 이 코어에 집속되는 파워 분포가 서로 달라지는 거죠. 파장에 따라서. 그러면서 도파르 분산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광펄스를 구성하고 있는 스펙트럼 폭이 좁아지면 군속도 효과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파장 폭이 넓어지면 이렇게 그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가능성이 늘어나는데 파장 스펙트럼 폭이 입사되는 스펙트럼 폭을 좁게 하면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그 분산 효과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펄스를 구성하고 있는 스펙트럼 성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광원입니다. 광원 LED나 레이저 다이오드와 같은 광원은 출력 파장이 하나의 파장이 아니라 일정한 스펙트럼 폭이 있는 여러 개의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산 효과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광원의 스펙트럼 폭이 좁을수록 분산 효과가 작아지며 따라서 고속 장거리 통신에서는 단일 모드형 레이저 다이오드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 보시면 LED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파장 폭이 넓습니다. 30에서 크게는 한 120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많은 파장들이 분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중 모드 LED가 있습니다. 모드 중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모드들이 이렇게 파장들이 그 출력이 되는 이것이 다중 모드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산 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단일 모드 LED가 있는데 단일 모드 LED는 파장이 하나가 아주 그 선폭이 작은 파장 하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 모드 LED를 사용했을 때 분산 효과를 줄일 수 있고 장거리 통신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단일 모드가 훨씬 더 비싸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능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는 광펄스를 구성하는 스펙트럼 구성 요소 중에 변조 효과가 있습니다. 변조. 광원의 출력이 이상적으로 단일 파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송할 정보의 신호인 펄스에 의해 변조가 되면 유한한 대역폭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 그 파장을 결정하는 것은 레이저 그 광원이다. 광원에서 나왔는데 광원에서 나온 놈이 변조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어떤 대역폭을 가진다. 그래서 파장폭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 다이오드를 직접 변조할 때에도 있는데 이때 처핑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대역폭이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변조 전이에요. 변조 전. 광원이 옵니다. 광원이 이상적인 광원, 우리가 레이저 파장이 하나인 광원이 오면
그걸 파장을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인, 아주 선이 하나인 이런 광원이 오는 거죠. 변조를 하면요, 변조한 후에, 변조를 한다는 것은 여기 광원 앞에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변조기를 붙여가지고 정보를, 정기적 정보를 넣어주면 여기서 일정 광이 광정보로 할게요. 정기적 정보에서 광정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예를 들어서 1, 1, 0, 1, 1 어떻게 돼요? 1, 0, 1, 0, 1, 1, 0, 1, 0, 1, 0, 1, 1, 0, 1, 0, 1, 1, 1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가 여기에 그대로 광이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실린 것을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원래 이렇게 얇았던 스펙트럼에서 일정한 선폭을 가지는 스펙트럼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조에 의해서 뭐가 된다? 선폭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첫 번째는 광원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두 번째는 변조에 의해서 이게 선폭이 증가됨으로써 디스퍼전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위상 속도와 군 속도를 잠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phase velocity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빛의 속도 c 있죠. c 3 곱하기 10의 8승/m/s. 이것은 위상 속도를 뜻해요. 우리가 그냥 velocity라고 하는데 앞에 위상이 빠져 있는 겁니다. 위상이 빠져 있는 광신호의 진행 방향이 플러스 z축이라고 하면 광섬유 안의 전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기장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죠. Z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전기장의 성분, 그리고 여기는 광신호의 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위상입니다. 여기 안에가 위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빛이 진행을 하는 진행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 속도랑 phase velocity, 위상 속도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주파수 성분의 위상이 전파되는 속도를 뜻해요. 그래서 이 위상이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 위상의 변화는 공간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로 알 수 있고요. 그 위상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냐면 dt d0 이 시그널부터 dt dz는 베타 분의 오메가 해서 속도, 위상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빛의 속도는 전파상수, 우리 여기가 베타가 전파상수죠. 오메가는 각 진동수. 전파상수와 각 진동수를 가지고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오메가 베타분의 오메가인데 베타는 2파이 람다죠. 그 다음에 얘는 2파이 f죠. 주파수. 그러면 2파이는 없어지고 람다 곱하기 주파수가 빛의 속도가 됩니다. 이게 위상 속도라는 거죠. 위상 속도. 굴절률을 정의를 하면 그 위상 속도는 어떤 매질에서의 위상 속도는 굴절률, 그 빛 속도에서 굴절률을 나눠준 것이 매질 안에서의 위상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군 속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는 위상이 진행하는
속도가 위상 속도고요. 여기 있는 포락선, 이게 광신호, 이게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 매질 내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를 군속도라 부릅니다. 그룹 벨로시티라 불러요. 포락선이 진행하는 속도를 그룹 벨로시티라 그러고요. 이 그룹 벨로시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가 오메가의 함수고요.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역수를 취해 준 것이 군속도가 되겠습니다. 위상속도와 비슷하게 군속도는 굴절률이라고 하는 이 NG를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질 내에서의 굴절률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그 광신호가 정보를 만들었는데 그 정보가 진행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보시면 요 부분을 좀 볼까요? 요 부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실린 부분 있죠. 여기가 AZT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AZT 맞아요. AZT 포락선. 그리고 여기 안에를 보면 여전히 이렇게 신호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행하는 것은 위상 속도고요. 위상 속도. 요 포락선이 앞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 포락선이 진행하는 것은 군속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군속도를. 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게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이런 그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이걸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부르는데, 캐리어 프리퀀시, 캐리어 웨이브, 캐리어 웨이브가 진행하는 속도를 위상 속도, 그리고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그 엔벨롭, 그러니까 포락선이라 부르는 이 정보가 담겨 있는 그 테두리 부분이 진행하는 것을 군속도, 속도가 서로 다른 거죠. 위상 속도, 캐리어 프리퀀시는 VP로 진행하고 그 위에 있는 위상 포락선은 VG라고 하는 군속도로 진행을 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파장이 서로 다른 파장들이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위상이 어느 부분에서 위상이 일치하고 나머지는 위상이 다 다르죠. 그러면은 이 일치한 부분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정보가 됩니다. 정보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근데 이 그 포락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보가 실린 부분이고, 그게 안에 있는 캐리어 웨이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정보를 실어서 진행을 시키는 그러니까 전달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전달자 역할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 캐리어 프리퀀시가 진행하는 것을 VP, 이 엔벨롭 정보가 진행하는 것을 VG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VG에 해당했던 NG 그룹 인덱스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N effective 플러스 오메가 N 그다음에 그 굴절률을 각 주파수로 미분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ng는 여기는 이제 주파수로 나타냈고 여기는 파장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장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n 여기 이펙티브는 일단은 뺍시다. n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요율굴절료를 쓰는데 이제 혼동스러우니까 n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분의 dn 분의 c 하면 군속도가 된다. 군속도. 그래서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하냐면 군굴절률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굴절률하고 군굴절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위상 속도는 이 캐리어 프리퀀시가 진행해가는 것이 위상 속도고 군 속도는 이 정보 인벨롭이라고 하는 이 포락선이 진행해가는 것이 된다. 그러면 왜 이게 이 포락선이 왜 만들어지냐면 서로 다른 파장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 간섭이 일어난 부분이 앞으로 진행을 하겠죠. 앞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 진행을 하는데 이 각각의 파장이 속도가 달라진다 그랬죠. 속도가 달라지니까 어떤 거 빨리 가고 어떤 게 느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넓어질 것 같죠? 넓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뭐죠? 이게 디스퍼전이죠. 특별히 이제 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크로매틱 디스퍼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군속도와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크로매틱 디스퍼전은 군속도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군속도 우리가 GVD 그룹 벨러시티 디스퍼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 분산에 의해서 각각의 색들이 진행하는 게 달라지니까 여기서 센터에서 맞았던 부분들이 점점 옵셋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